네,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아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인 신경망을 이용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다뤘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손글씨, 손으로 쓴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엠리스트 데이터 셋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닉층이 하나 있는 기본적인 신경망을 적용을 해서 해당 이미지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배운 내용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신경망 혹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그 더 효과를 보는 분야 혹은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이 되냐면 비정형 데이터가 된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보통 이미지나 아니면 텍스트나 오디오 혹은 뭐 비디오와 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픽셀은 색상 정보를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컬러 이미지와 흑백 이미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픽셀이 RGB라고 하는, 즉 빨간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에 대한 색상 정보를 저장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색상 정보를 우리가 채널 정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의 픽셀이 세 개의 채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각각의 채널 정보, 즉 각각의 색상 정보는 숫자로 표현이 돼서 우리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데, 각각의 색상 정보가 갖는 그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5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 채널 같은 경우에 얘도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갖는데 255에 가까울수록 무슨 색에 가깝다고요? 무슨 색을 의미한다고요? R 채널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컬러 이미지랑 흑백 이미지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0부터 255까지 각각의 셀이 값을 취하게 되는데 255에 가까울수록 흰색이에요. 하지만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RGB 3개의 채널에 대한 정보를 갖는 거고, 각각의 채널에 대한 정보가 0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고, 각 채널이 갖는 숫자는 해당 채널의 색이 얼마만큼 강한 것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레드 채널, R 채널의 값이 만약에 255에 가깝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빨간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 채널, G 채널의 값이 255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초록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블루 채널의 값이 255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이 그만큼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정보를 갖는 그 셀이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색깔은 RGB 채널의 값들을 합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그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이제 그 숫자 값들이 저장이 되는데, 그 숫자 값들이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3차원의 행렬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n 곱하기 n 픽셀을 갖는 컬러 이미지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컬러 이미지에 대한 숫자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셀이 있을 테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될 겁니다. 될 거예요. 여기가 n, m. 그래서 얘는 m 곱하기 n 픽셀을 갖는 이미지가 되고요.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 세로축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요 세로축이 채널의 수를 의미합니다. 칼라 이미지는 채널이 3개 있는 이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금 전에. 그 채널이 요 세로축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부분이 그린 채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부분이 이거 R이죠. 첫 번째 부분이 레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이 두 번째가 그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마지막이 여기 이제 블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픽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픽셀에 빨간색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초록색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파란색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라 이미지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몇 개인 그 이미지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채널의 수가 몇 개요? 하나인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고 2차원의 행렬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1을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뭐 m,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 픽셀이 있는데 각각의 픽셀이 하나의 채널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채널 정보는 0하고 255 사이에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55에 가까운 값일수록 어떠한 색을 의미한다고요? 흰색이고 0에 가까울수록 어떤 색? 검정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미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혹은 이미지 데이터가 컴퓨터에 어떠한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흑백 이미지죠. 그래서 이미지 한 장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2차원의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저장이 되어 있는 한 장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몇 곱하기 몇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미지였죠? 몇 곱하기 몇이었어요? 28 곱하기 28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전체의 픽셀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체의 픽셀의 수는 28 곱하기 28입니다. 784였나요? 네, 여기 이제 행렬에 784개의 셀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셀이 0에서 255까지의 숫자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이미지에 이제 뭐 이렇게 숫자, 예를 들어서 7이 쓰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인 신경망,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FNN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경망을 사용해서 하고자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이미지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맞히는 작업 혹은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에 기본적인 신경망이 적용이 될 때 입력층에 존재하는 입력 노드의 수는 무엇과 같느냐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픽셀의 수, 다르게 표현하면 색상 정보의 수와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픽셀의 수가 혹은 색상 정보의 수가 784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신경망에 존재하는 입력 노드의 수가 몇 개가 된다고요? 784가 되는 거죠. 이렇게 784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여기 바이어스 노드가 있겠죠. 얘가 몇 번째 셀의 정보를 입력받아요? 첫 번째 입력 노드가
첫 번째 입력 노드는 첫 번째 셀에 정보를 입력받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정사각 형태, 즉 2차원 행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를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 노드의 값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렇게 2차원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케라스가 제공하는 입력 노드에 직접 입력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를 1차원 형태의 행렬,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1차원 형태 행렬이 갖는 원소의 수가 몇 개가 되냐면 78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셀입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셀이 여기에 오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셀이 요 두 번째 오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 형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렇게 형태를 바꾼 다음에 예, 얘를 첫 번째 입력 노드의 입력값으로 전달을 하는 거고 얘를 두 번째 입력 노드의 입력값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함수가 어떠한 함수였죠? 기억나시나요? 형태를 바꾸는, 맞습니다. reshape예요. 네. 쉐입을 다시 결정한다. 뭐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 곱하기 28을 784 곱하기 1의 형태로 변환을 했고요. 그래서 변환을 한 다음에 입력층에 입력값으로 전달을 한 겁니다. 어제 저희가 사용했던 그 기본적인 신경망이 갖는 은닉층의 수는 하나였어요. 한 개의 은닉층이 있었고 저희가 몇 개의 은닉 노드를 사용을 했냐면 512개의 은닉 노드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은닉 노드가 이렇게 512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향 노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들이 연결돼서 각각의 화살표마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얘는 뭐 1,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값들이 이렇게 은닉층에 입력이 돼요. 자, 여기 들어오는 값을 G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은닉층에는 반드시 어떠한 함수가 존재한다? 은닉층 같은 경우에는 입력된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활성화 함수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어떠한 활성화 함수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4가지의 서로 다른 활성화 함수 중에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활성화 함수? 렐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렐루 활성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렐루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max라는 또 다른 펑션을 가지고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하고 G 중에서 더 큰 값을 출력하는 것이 max 펑션이 되고 그러한 max 펑션을 이용한 활성화 함수가 렐루 펑션이 되고 걔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G가 되고 G가 돼야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렐루 이러한 형태의 렐루 펑션이 이미지 데이터 분석에서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 각각의 이미지죠. 각각의 이미지가 갖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몇 개라고 했죠? 10개입니다. 왜? 각각의 이미지에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가 갖는 종속 변수의 값은 해당 이미지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출력 노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쪽에. 그리고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출력 노드가 출력하는 값이 뭐라고요? 확률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확률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분류의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 출력 노드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활성화 함수?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노드가 출력하는 값은 활성화 함수의 값이 되는데 그 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i번째 관측치, i번째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 이미지가 갖는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의 확률? 0일 확률이고요. 마지막
즉 10번째 출력 노드가 출력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의 확률? 9일 확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네, 황혜원 수강생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안 됩니다. 픽셀 수가 다르면 픽셀 수를 일단 맞춰줘야 돼요. 이미지의 크기는 다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픽셀 수가 다른 이미지를 그 분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모형에 들어가는 값의 수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형이 갖고 있는 입력 노드의 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입력 노드의 수가 무엇과 같다고요? 픽셀의 수와 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에 들어오는 그 사진이 갖고 있는 픽셀 수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본 사진의 크기가 다르다, 픽셀 수가 다르다, 그러면 뭐 자른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써가지고 픽셀 수를 통일을 시켜주죠. 네, 그거는 제가 김종환 그 수강생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일부러 그 코드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채팅창을 이용해서 코드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 그거를 직접 한 번씩은 입력을 해보시라고. 제가 그 전해드린 코드에 있는 것만 그냥 이렇게 엔터 쳐가지고 시프트 엔터 쳐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은 잘 안 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측하는 거는 직접 한 번씩 해보시라고. 그리고 코드가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채팅창에 코드를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 셀에 직접 입력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이따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엠리스트 example, fnn 엠리스트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엠리스트 데이터 셋을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어저께 몇 번씩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에러가 난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이미지의 형태를 28 곱하기 28 2D 행렬에서 784 곱하기 1의 1D 1차원 행렬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났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요 cmap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어제는 이제 gray라고만 표현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언더바 r을 사용을 하면 요 r이 리버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검정색은 흰색으로 바뀌고 흰색은 검정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이제 r을 빼고 gray라고 하는 값으로 입력을 하고 이제 시각화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미지인데 요거를 나는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어 라고 해가지고 cmap의 값으로 gray 언더바 r을 입력을 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그 이미지를 시각화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 자, 그래서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모델즈라고 하는 모듈과 레이어즈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신경망을 구축을 합니다. 자, 여기는 몇 번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펑션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그 모형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파라미터의 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혹은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얘는 어디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를 의미하냐면 입력층과 첫 번째 은닉층, 지금 은닉층이 하나밖에 없긴 하죠. 자, 은닉층 사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돼요. 몇 곱하기 몇으로 얘가 계산이 된 거라고요? 은닉층에 존재하는 은닉 노드의 수가 512개죠. 그리고 출력층에는 몇 개의 노드가 있어요? 입력층에는 총 몇 개의 노드가 있어요? 입력층에는 784개의 입력 노드와 플러스 1 편향 노드가 있죠. 그래서 785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85 곱하기 512가 되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쉐입을 해가지고 2차원 행렬의 형태 이미지 데이터를 1차원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55의 숫자를 갖는데 걔를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된다 보통. 그래야지만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종속 변수의 값을 원핫 벡터로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서로 다른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걔를 원합 벡터로 바꾸게 되면 10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로 변경이 되는데 어떠한 원소의 값만 1이 된다고요? 원래 종속 변수가 갖는 값에 대한 원소의 값만 1이 되고 나머지 원소들의 값은 다 0인 벡터를 우리가 원합 벡터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미지의 종속 변수의 값을 보니까 7이 되는데 걔를 원합 벡터로 바꿔서 확인을 해보니까 7에 대한 원소인 7은 8번째 값이죠. 그래서 8번째 원소의 값만 1이고 나머지 원소의 값은 다 0인 벡터, 즉 원합 벡터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여기서는 이제 RMS 프랍을 사용을 하는 거고 옵티마이저를 지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비용 함수와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컴파일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fit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폭의 크기가 10이기 때문에 전체 학습 데이터를 10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한 번 학습을 할 때, 혹은 한 번 한 번 그 파라미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의 수, 관측치의 수가 여기 이제 배치 사이즈의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값이 12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 128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 번씩 해보세요.
자, 다 됐고 여러분도 다 되셨나요? 자, 학습이 끝났어요. 학습이 끝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형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 있죠. 전체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407050 40만 7050개의 파라미터가 우리의 모형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러한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결정이 된 거라고요. 학습을 통해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가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함수로 어떠한 비용함수를 사용을 한 거예요?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함수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겁니다. 자,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여기서 학습을 한 거죠. fit 펑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모형의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evaluate라고 하는 펑션을 어디에 적용을 해요? 평가 데이터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평가 데이터가 지금 독립변수에 대한 부분과 종속변수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인 test underbar images라고 하는 변수를 evaluate 펑션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test underbar labels underbar 원하시라고 하는 변수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을 실행을 시키면 값이 두 개가 나와요. 이 앞에 있는 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용함수의 값이에요.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평가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값은 accuracy의 값이죠. 정확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0.9818 정도가 나왔는데 이 값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의 이미지들 중에서 몇 개의 이미지, 몇 퍼센트의 이미지에 대한 종속 변수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우리의 모형이 98.2% 정도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종속 변수를 정확하게 맞춘 거죠.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100개 중에서 98개를 정확하게 맞춘 거죠. 사람의 도움 없이 컴퓨터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사람의 인텔리전스, 지금 뭐 인텔리전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의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작업을, 여기서는 뭐예요?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 혹은 이미지에 쓰여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맞히는 작업이죠. 거기도 어느 정도의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태스크를 사람의 도움 없이 누가 알아서 스스로 한 거예요.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인공지능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보신 게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처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의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사용이 되는 게 딥러닝 혹은 신경망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김종환 수강생 분께서 질문을 주신 게 이밸류에이트를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은 어떻게 하냐? 예측은 predict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미지의 그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predict 펑션의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0하고 콜론하고 1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요게 그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즈라고 하는 평가 데이터에 대한 독립 변수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얘가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print 펑션에 이러한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독립 변수, 즉 픽셀 정보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걔를 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2 빼기 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빼기 11은 그 마이너스 11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2라고 표현된 거는 scientific notation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코딩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그 방식이 되는데 그래서 2는 10을 의미합니다. 10.
그래서 2에 마이너스 11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90380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불편하죠. 정확하게 얘가 얼마를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맞나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표기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numpy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걔를 사용을 하고요. 걔를 사용해서 그 모듈이 갖고 있는 펑션 중에서 함수 중에서 set underbar print options, 즉 숫자를 화면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기를 할 거냐 혹은 출력을 할 거냐를 결정 혹은 세팅할 때 사용하는 펑션이 이 펑션이 되는 거예요. set underbar print options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합니다. 자, 이 코드는 지금 제가 보내드린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에 화면에 채팅창에 지금 입력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에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set underbar print options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을 하고 다시 한번 predict를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형태로 마크다운은 자, 셀을 선택을 하시고 자, 셀을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커서가 껌뻑이죠. 맞나요? 새로운 셀을 입력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이제 셀이라는 뭐 명령어들이 있는데 인설트가 있죠. 얘네들을 사용해도 돼요. 얘를 사용합시다. 그래서 하나의 셀을 입력을 했죠. 새롭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얘를 마크다운으로 바꿉니다. 마크다운은 그냥 설명을 추가할 수 있는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꾸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Shift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야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해보셨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셨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셨나요? 자, print 펑션이 출력하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볼게요. 자, 보면은 요거 이제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레이는 그 행렬 혹은 벡터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10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원소의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이 첫 번째 원소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predict 펑션이 출력하는 값은 10개의 서로 다른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원소는 맞습니다. 김종환 수강생 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지금 첫 번째 이미지죠.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평가 데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해당 이미지의 종속 변수의 값이 0일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값은 당연히 종속 변수의 값이 9일 확률이죠. 어떠한 값이 제일 커요? 종속 변수의 값이 몇 일 확률이 제일 큰가요?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보고 확인하시기에. 맞습니다. 8번째 있는 원소 얘죠. 얘가 0.9999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왔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모형은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미지의 종속 변수를 무엇으로 예측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확률이 제일 큰 값으로 예측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7로 예측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정답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의 값은 어떠한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이게 원래 변수죠. test underbar label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종속 변수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0을 기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얼마가 나온 거예요? 얘가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이 7이고 예측도 제대로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률값도 궁금하긴 하지만 각각의 값을 취할 확률이 얼마인지 종속 변수가 그것도 궁금하긴 하지만 나는 최종적으로 그냥 하나의 예측치만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블즈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대괄호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0부터 9까지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주고 거기에 여기 이제 numPy에서 제공을 하는 argma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확률 값이 제일 실행 안 했나요? 확률 값이 제일 높은 값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보면 이렇게 됐죠. 7이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두 번째 이미지,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형이 두 번째 이미지의 종속 변수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직접. 코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있죠. model.predict라고 하는 부분에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독립변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에 1부터 2까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한 픽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얘만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도 바꿔줘야 되죠. 여기도 바꾸고, 여기 바꿉니다. 요거를 돌리시면 아마 값이 이런 식으로 scientific notation으로 표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한 이러한 그 방식으로 표기가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이전에 저희가 이미 set underbar print options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돌려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평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무엇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어떠한 확률이 제일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 1을 넣고 확인을 해보면 2가 된 거고요. 그리고 확률이 제일 높은 값만을 출력을 해보면 여기 바꿔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각화하는 거 위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채팅창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김지인 수강생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원래 방식에 의하면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독립변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인덱스, 첫 번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덱스의 값이 0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썬에서는 인덱스의 값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케라스에서 제공되는 predict라고 하는 펑션이 인식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predict 펑션에 인자로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지만 predict 펑션이 에러 없이 작동이 되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요거는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한 번씩 직접 해보셨을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 해보려고 하다가 에러 나가지고 못했었는데 보면은 이렇게 비용 함수의 값이 각 f폭에 대해서 나오죠. 학습의 결과가 각 f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폭이 끝나고 비용 함수의 값이 여기 나와 있고요. 로스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거 이제 비용 함수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모형의 성능을 나타내는 에큐러시의 값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폭이 끝난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f폭이 진행이 될 때마다, 즉 학습을 더 많이 할 때마다 비용 함수의 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형의 정확도,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숫자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각화를 하면 좀 더 쉽게 저희가 비용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혹은 정확도가, accuracy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fit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그리고 학습의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과정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그 결과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history라고 하는 변수에 fit 펑션이 리턴하는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저장을 한 거고요. 그 history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비용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accuracy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각화를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코드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위해서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matplotlib 모듈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fit 펑션이 리턴하는 값을 저장한 history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비용 함수의 값을 시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 가로축이 f폭이 되는 거죠. 0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f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 f폭,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f폭이 진행될 때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용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시각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역시나 동일한 방식으로 accuracy의 값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에러 없이 출력이 되시나요? 어제는 에러가 났었는데 제 코드를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에러가 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학습의 과정을 시각화하는, 즉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비용 함수의 값이 각 f폭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accuracy의 값이 각 f폭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이 방법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각화할 수 있는, 학습의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케라스에서 제공을 하는 텐서 보드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왜냐하면은 텐서 보드가 출력하는 결과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 히스토리 변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매플라립을 이용해서 시각화한 이러한 형태랑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텐서 보드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그 시각화 결과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텐서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하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서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pip install 명령어를 가지고 요 주피터 언더바 텐서보드라고 하는 모듈을 새롭게 설치를 하시고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도 슬라이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사를 하시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채팅창에 이렇게 입력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명령 프롬프트 창에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요 주피터 언더바 텐서 보드라고 하는 모듈이 설치가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텐서 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 보드 관련된 코드는 제가 따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 코드가 무엇이냐면 제가 제공을 해드린 콜랩에서는 제가 안 해봤는데 설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제공을 해드린 텐서보드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 코드를 콜랩에서 실행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콜랩에서는 안 해봤어요. 텐서보드를. 제가 제공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을 해드린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 중에서 여기 FNN Amnesty Example Tensor Board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는데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FNN Amnesty Example에 나와 있는 코드랑 동일합니다. 뭐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텐서 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실행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부분은 그냥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실행을 다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13번째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텐서보드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실행을 여기까지 12번째 셀까지 하셨을까요? 그 13번째에 있는 셀에 들어있는 파이썬 코드를 보면 이제 콜백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콜백스가 무엇이냐면 그 학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텐서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코드를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텐서보드가 학습의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정보들 대표적인 게 이제 비용함수의 값이 각 에폭마다 어떻게 달라졌고 그 다음에 에큐러시의 값이 에폭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그러한 정보를 요 폴더 여기에 로그 언더바 dir은 디렉토리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요 로그 언더바 dir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지정이 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폴더의 이름을 자유롭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로그스라고 하셔도 되고 저는 로그2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폴더에 여러 번 이렇게 덮어쓰기를 하게 되면은 이전에 돌렸던 결과까지 다 이렇게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폴더를 생성을 하시고 그 학습 과정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을 할때 이 폴더에 학습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동일하게 fit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긴 하는데 fit 펑션이 가지고 있는 callbacks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한 생성을 한 요 callbacks라고 하는 변수죠. 이 변수를 값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이 끝났고요.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들, 즉 로스 펑션의 값이 어떻게
달라졌고 그다음에 accuracy의 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매플라립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매플라립이 아니라 텐서보드라고 하는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인터랙티브한 결과를 제공을 하는 텐서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두 개의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텐서보드를 이용한 시각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pip install jupyter 얘죠. pip install jupyter 하이픈 텐서보드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하셔야지만 여기 있는 요 코드들이 작동이 에러 없이 됩니다. 얘를 돌리고 로그 2라고 바꿔야겠죠. 여기는 예, 그 학습의 과정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저장한 폴더의 이름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지금 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logs2라는 폴더에 저장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logs2라고 입력을 하면 그리고 실행을 시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1분,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혹시 pip install jupyter 언더바는 하이픈 텐서포드라는 모듈을 그 설치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얘는 보통 이제 에러 없이 설치가 되거든요. 자, 처음에 이제 텐서보드 요 두 번째 셀에 존재하는 요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종종.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뜨는데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해당 셀을 실행을 시키십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accuracy 결과가 각 액폭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갖다 대면은 예, 더 정확한 결과 혹은 더 구체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죠. 화면을 축소를 해볼게요. 아이고, 더 축소를 해야 되나? 예. 그럼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 로스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죠. 텐서보드를 어떻게 좀 더 그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글에서 케라스 텐서보드라고 쳐보시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학습 과정에서 에폭이 진행될 때마다 로스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액큐러시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확인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그 확인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텐서보드 실행해 보신 분들 계세요? 에러 없이 되시나요? 나는 텐서보드를 꼭 사용해 보고 싶은데 에러가 난다. 혹은 해당 모듈이 설치가 잘 안 된다. 내 컴퓨터에. 이러신 분들은 예, 질문을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경우에 한 번만 실행하면 이게 에러가 나요.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해당 셀을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텐서보드의 결과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무엇을 위해서 학습 과정의 그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매플라립을 사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사용해요. 간단한 거. 텐서보드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한영의 수강생분께서 질문하신 건데 요거는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자, 지금은 저희가 그 신경망 모형, 딥러닝 모형을 가지고 지도학습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정답이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방대한 양의 굉장히 정확한 학습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퍼블릭하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영어는 어느 정도 학습 데이터가 구축이 돼가지고 퍼블릭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한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글에 대해서 내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학습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일까요? 누가 직접 레이블링을 하는 방법, 정답을 표기를 하는 방법, 태깅을 하는 방법. 누가요? 사람이 직접 합니다. 많은 경우에. 왜? 그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물론 한 명의 사람이 하지 않겠죠. 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코더라고 부르잖아요. 코더 간의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내용 분석, 그러니까 내용 분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통적인 내용 분석에서 얘기하는 코더 간의 릴라이빌리티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지도학습에서 사용이 되는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김지인 수강생 분께서 질문을 주신 게 간단해서 답변을 드리면 딥러닝을 활용한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해서 사회과학 분야의 문제에 적용한 논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딥러닝 자체에 대한 논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제가 논문 하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논문 하나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됐죠. 요건데요. 저는 이제 이미지를 분석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정신건강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는 거를 주요한 연구 분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퍼블리시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논문을 보여드리면 이 논문이에요. 제가 채팅창에 그 논문의 제목을 입력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분석을 해가지고 무엇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사진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우울 성향을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요.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는 사진의 특성으로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무엇을 이제 간주를 한 거냐면 사진에 담겨져 있는 색상이 얼마나 밝은 색인지 얼마나 우울한 색인지 혹은 얼마나 다크한 색인지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우울한 사람들이 어떠한 톤의
색상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진을 더 많이 올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게 이제 결과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되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울 성향이 덜한 혹은 우울 성향이 없는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 이게 얘가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울 성향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이라고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어느 쪽의 사진이 더 어둡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의 사진이 더 어둡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밝혀낸 게 무엇이냐면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우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어두운 사진을 더 많이 올리더라. 이걸 밝혀낸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을 분석하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 성향을 갖고 있는지, 최종적으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파악해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여기서 인스타그램인데 소셜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리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대표적인 사회과학 분야에서 혹은 의료 분야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논문이 됩니다. 이런 걸 원하신 건가요? 이런 논문을? 그 심화 시간에 제가 다룰 건데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1000장 정도면 돼요. 그게 왜 가능한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1000장 정도만 직접 코딩을 하셔서 레이블링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쓴 것도 있어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글 스칼라로 가보죠. 제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약간 조금 창피해서 제 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그쪽에 연구를 하니까 논문의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잠시만요. 어떤 논문이지? 이건 아니고 요겁니다. 요것도 제가 쳐드릴게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작업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3년, 4년 전에 한 건데, 그 퍼블리시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각각의 신문사들이 자체적인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뭐냐면 페이스북에 존재하는 뉴욕타임즈의 페이지예요. 보시면 뉴욕타임즈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올려요. 기사들을 올리는데 기사의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 표기하는 게 아니라 짧게 요약문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사진, 메인 사진을 여기 하나 올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좋아요, 싫어요, 뭐 화나요 이런 것도 올리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고 그 다음에 공유도 합니다. 저희가 이 논문에서 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진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진에 존재하는 그 인물이 있는 경우에 인물의 얼굴에 담겨져 있는 그 감정을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담겨져 있는 인물의 감정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다른지를 분석을 한 게 이 논문에서 한 거예요. 뭐 이런 연구도 하실 수 있죠. 이게 이제 또 다른 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종환 수강생분께서 질문 주신 거를 좀 늦었지만 답변을 드리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설정하면, 자,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동일하게 설정하더라도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 있잖아요. 얘네들의 초기 값이 랜덤하게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그 결과를, 아니면 동일한 그 파라미터의 값들을 갖고 있는 모형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형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학습을 하신 다음에.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이러한 결과를 내는, 지금 여기서 학습을 한 모형을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델에서 제공을 하는 save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는 seed 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ave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확장자가 h5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는 파일의 형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 저장이 되어 있는, 혹은 실행이 되고 있는 폴더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죠. 네, 맞습니다. 모델 로드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predict 펑션을 적용하시고 evaluate 펑션을 적용하시고.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14분 정도 쉬고 11시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